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지요. 그 안에는 서늘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 가슴을 이토록 시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의 설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옛날, 저를 차가운 눈밭에 버려두고 떠났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그는 옷가락지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회장님, 이 옷가락지를 보십시오. 아버님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 가락지는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계셨던 회장님의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사차게 저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수십 년의 원망이 울컥 터져나왔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 추운 날, 나를 홀로 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을요. 저를 버리고 떠나셨단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비서실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시간은 3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낡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세상이 온통 황금빛 미래를 노래할 때 우리 집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먼저 찾아왔지요. 작은 간의 수공업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연쇄 부도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밤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내놓고 어디 숨었어? 당장 안 나와? 어린 저는 이불 속에 숨어 사르르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귀를 막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아비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지독한 가난과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제게 남은 건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어머니의 옷가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던 저를 다급하게 깨우셨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 멀리 여행 가자. 잠결에 일어난 저를 등에 업고 아버지는 뒷산 산길을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버지는 눈 쌓인 산을 허위허위 올라가셨지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덧친 숨소리가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산 등성이에 올랐을 때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낡은 외투자락을 꼭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배고픔은 창자를 갉아먹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는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칭칭 감아주셨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비가 어떻게든 너만은 따뜻한 곳으로 보낼게. 조금만 더 가면 불빛이 보일 거야. 저는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너무 춥고 무서워요. 우리 어디 가요?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어둠이 깔린 숲 뒤편에서 험악한 고함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산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 오늘 저놈 잡아서 끝장을 내야 해. 검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커다란 바위 뒤에 숨기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따돌리고 올 테니 여기 가만히 있어. 알겠지? 누가 불러도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저는 겁에 질려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 무서워. 같이 가.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가셨지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셨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아이는 건드리지 마. 나를 잡아가란 말이오. 그것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위 뒤에서 밤새도록 떨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 저를 안아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발견한 것은 산을 오르던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제 가슴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증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자식을 차가운 눈밭에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 그 이름 색자가 제 인생의 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 나를 버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복수하겠다.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자리에 올랐을 때 저는 비로소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겨울산의 바위 뒤에 멈춰 있었지요.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에는 지난 30년간 아버지의 행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모진 매질을 당하셨더군요.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눈에 시력을 잃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제가 있는 곳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소. 산사태에 휩쓸려 죽었으니 찾을 생각도 마시오. 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이 저를 포기하게 하려고 스스로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 후 아버지는 이름도 지우고 얼굴도 숨기며 평생을 떠돌이 불황자로 사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혹시라도 살아있는 저를 찾아낼까봐, 당신의 존재가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림자처럼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매달 익명으로 고아원에 돈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막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셨던 겁니다. 비서실장이 내민 통장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10,000원, 50,000원, 때로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그 돈들이 모여 거대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느냐? 아비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돈은 네가 힘들 때 써라. 아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화려한 사무실, 고급 승용차, 수천억의 재산보다 이 낡은 통장에 담긴 아버지의 피눈물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당장 안내하게. 차를 타고 달려가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초라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실 입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이분, 연고도 없는 무연고 노인이라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태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산소 휘밥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믿기지 않는 듯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우리 아들이 맞는 거냐?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저는 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0년 전 그 겨울산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억척 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닳아버린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제 통곡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셨지요. 울지 마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왜 고생을 했다고 하느냐. 나는 괜찮다. 네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날 산속에 너를 두고 내려올 때 내 심장도 그곳에 함께 버리고 왔다.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버지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도 오직 저 하나만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몸이 부서지고 영혼이 깎여나가는 순간에도 산속에 버려진 것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뒷모습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그 구분 등과 거친 마디마디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원망으로 가득 찬 누군가의 뒷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그 뒷모습은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맞서러 나가는 비장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전에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이라는 건 참으로 기묘한 자리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50층 집무실은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차갑고 사방은 더 지독하게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 고요를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인, 얼음처럼 차가운 회장.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고 저 역시 그 수식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감정 따위를 품고 있으면 그날 산속의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제 주변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과거의 문을 밖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쁘고도 서늘한 전조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 들어섰는데 코끝을 스치는 낯선 냄새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아주 이질적이고도 낡은 냄새. 그것은 오래된 기계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탄재 냄새가 섞인 90년대 초반 가내수공업 공장에서나 날 법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던 제 유년 시절의 가난이 그 냄새에 실려온 것만 같았거든요. 비서실을 불러 누가 다녀갔느냐고 다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CCTV를 이잡듯 뒤졌지만 제 방에 출입한 사람은 청소 담당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책상 정중앙에 놓인 서류 파일 위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슥 문질러 보니 그것은 먼지가 아니라 검은 그을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책상 곁에서 오래된 등잔불이라도 켜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서늘한 감각에 저는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일상을 흔들고 있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외부 미팅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전용 승용차에 오르려던 제 눈에 기둥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낡고 해진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아주 투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가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한쪽 눈은 하얗게 백탁이 가려져 있었고 얼굴 전체에는 깊은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공포로 몰아넣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아주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린 그 눈빛이 마치 제 심장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산이 여전히 춥더냐?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차가운 눈밭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절대적인 공포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자는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서들이 달려와 주위를 수색했지만 주차장 어디에도 그런 남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신발 밑창에 묻은 녹지 않은 흙덩이 하나만이 그가 실제했음을 증명해 주었지요. 그 흙을 만져보니 아직도 서리빨 같은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증오에 맞이 않던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 부러진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녹이 슬어 있어야 할 그 단추가 방금 닦아낸 것처럼 반짝거리며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지금 바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요. 평소라면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를 보는 순간 제 입은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제 이름 세 자가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눌러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어떤 노인이 이걸 맡기고 갔습니다. 연고도 성함도 밝히지 않고 오직 회장님께만 전해달라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드러난 것은 바로 옷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끼고 있었고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셨던, 그리고 그날 산속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나며 챙겨갔던 바로 그 옷가락지 말입니다. 저는 그 가락지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려는 건가? 3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왜? 저는 가락지를 바닥에 내댕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배신이라도 하듯 가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살갗을 파고드는 순간 머릿속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놓기 직전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려달라는 울음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아주 작고 가냘픈 목소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아비 심장을 여기 두고 간다. 저는 비서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 어디로 갔나? 당장 잡아와.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하지만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낡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누군가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기록한 조사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첫 직장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업에 성공해 신문에 났을 때 그 신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오려 보관했는지, 서류의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인생의 모든 신간에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날 산속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나를 버리고 갔던 그 비겁한 뒷모습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모순된 진실 앞에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 말이야. 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쳐자 비서실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은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아버님이 유인했던 사채업자들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었지요. 아버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그들의 시손을 끌어야만 바위 뒤에 숨은 회장님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소리 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대지를 하얗게 덮어버리는 무심한 눈송이들이 말이지요. 저는 옷가락지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심장, 나의 아들에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증오의 성벽이 이 작은 가락지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저는 비틀거리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왜 주차장에서 저를 그토록 슬픈 눈으로 바라봤는지, 왜 제 책상 위에 그을음이 내려앉아 있었는지. 아버지는 이미 제 곁에 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보지 못한 채 제 마음속의 겨울산에 갇혀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서실장이 가리킨 요양병원의 주소를 받아든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복도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숫자가 왜 이렇게 더디게만 변하는지, 제 가슴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뒷모습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 단정짓곤 하지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때로는 그 뒷모습이 남겨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화살을 맞으며 걸어 들어가는 가장 숭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차가운 진실의 끝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병원 로비 끝 하얀 문 너머를 기다리고 있을 그 작고 초라한 뒷모습을 향해 말이지요. 과연 저는 아버지의 그 구분 등을 안아드릴 수 있을까요? 30년 전 멈춰버린 시계가 이제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추가 가리키는 방향은 제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산속에서 우리를 뒤쫓던 그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 바로 그 사내의 얼굴을 꼭 닮은 젊은 남자가 저를 비릿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 아버님께 드린 선물, 아직 잘 가지고 계신가요? 그 남자의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아버지가 품고 계셨던 그 옷가락지가 사채업자가 준 선물이라니요? 도대체 30년 전 그날 그 산속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도 더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던 찬란한 야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배신, 정교하게 설계된 횡령 혐의, 그리고 한순간에 얼어붙은 모든 자산까지 마치 누군가 아주 거대한 낫을 들고 제 인생의 줄기를 단칼에 베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추락한 황태자라 부르며 비웃었지만 저를 가장 괴롭힌 건 실패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목을 잡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그 기이하고도 서늘한 시선들이었죠. 저는 도시 변두리, 재개발이 멈춰버린 어느 낡은 달동네 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뉘일 수 있는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누렇게 들뜬 그곳이 제 새로운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방에 들어선 첫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방 안에서 누군가 제 숨소리를 새고 있는 듯한 그 기묘한 압박감 말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데 이상하게 제 방바닥 한 구석은 늘 미지근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아래층 보일러 열기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온기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의 체온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장판을 들춰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낡은 장판 밑에는 30년 전 제가 산속에 버려졌던 그날의 날짜가 찍힌 신문 조각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빛바랜 신문에는 당시 아버지의 실종 사건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기사 옆에 누군가 붉은 펜으로 아주 작게 적어 놓은 글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글씨는 마치 방금 쓴 것처럼 선명하고 축축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이곳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3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의 모든 가구를 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누군가 제 머리칼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에는 그 낡은 기름 냄새와 연탄재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향취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채로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낡은 양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이 들어있었지요. 그건 제가 어릴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멸치 액수 대신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 세상에서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만들던 그 투박한 맛 말입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골목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안개 자욱한 골목 끝에는 낡은 회색 코트의 뒷모습만 스치듯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일 리가 없어.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단 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손목에 띄워진 옷가락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살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맑은 초록빛을 띄어야 할 옥이 제가 그 국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서서히 검은 빛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양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굴욕적인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건설 현장에 잡부로 나갔습니다. 한때 수조 원의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제 손에는 이제 거친 시멘트 가루와 굳은 살만이 박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잠시 쉴 때면 저 멀리 건설 중인 건물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중심을 잃고 비탈길에서 굴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깎아지듯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려는 찰나 제 뒷덜미를 강한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제 눈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왼손등에는 아주 독특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 뜨거운 쇳물에 대어 생긴 마침 갈퀴 모양 같은 화상 자국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흉터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려는 찰나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인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리를 절고 있었음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 골목길 너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추적하기 위해 제가 머무는 달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끝자락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앞에는 제가 매일 아침 문 앞에서 발견한 그 콩나물국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저는 깨진 창문 틈으로 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폐가 안에는 수만 장의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모두 저였습니다. 50층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차에 오르는 모습, 심지어 제가 실패해서 이 골목으로 숨어들던 그날의 처절한 표정까지. 누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삶을 1초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사진들 사이사이에 꽂힌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제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지어 제가 방금 전 공사 현장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까지 이미 예언처럼 적혀 있더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드디어 아이가 이곳으로 왔다. 심장을 돌려받을 시간이 멀지 않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손가락의 옷가락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연한 초록빛이었던 옥은 이제 핏빛으로 물든 채 기분 나쁜 고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박동처럼 말이죠.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희생이 아니라고. 저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증오 사이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뒷대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요. 왜 도망가느냐,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비가 여기 있는데.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까 공사 현장에서 봤던 그 흉터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며 낡은 목도리를 풀렀습니다. 30년 전 산속에서 제 목에 감아주었던 그 해진 목도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잖아요. 당신 누구야?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소리치자 그는 기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껍데기가 정말 네 아비라고 믿는 것이냐? 30년 전 그 추운 산속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너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못하더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주변의 풍경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동네의 낡은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방이 30년 전 그 차가운 눈밭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온 부성애의 서사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매기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의 아들과 거래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심장을 담보로 아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대신 그 아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잔혹한 계약 말이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장 자리에 오르고 승승장구했던 그 모든 성공이 사실은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팔아넘긴 영혼의 대가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옷가락지는 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한 부적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살이 올랐을 때 아버지가 다시 제 심장을 회수하기 위한 추적 장치라는 것을요. 옷가락지에서 흐르는 핏빛 액체가 제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락지는 이제 제 살점을 파고들어 뼈에 닿을 듯 보릿 깊숙이 박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연기하고 있는 그 괴물은 제 심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다. 네가 누린 30년의 화려함, 그 대가는 네 심장 하나로도 부족하단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 가슴 속에 울리는 이 불길한 고동소리가요.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 저를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맛있는 순간에 잡아먹기 위해 30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비육시킨 제물로 말이죠. 저는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사방이 눈으로 덮인 이 활개 속에서 저는 다시 30년 전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 바위 뒤에 숨어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구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제 심장을 노리는 굶주린 울브 같은 아버지의 망령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목을 조여오던 옷가락지가 아버지가 제 심장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그의 손길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옷가락지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그 희미한 온기. 이건 정말 저를 파멸시키려는 저주일까요? 아니면 이 괴물 같은 계약 속에서도 끝내 변치 않았던 진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일까요? 진실은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 옷가락지를 깨트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피비린내 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제 등 뒤에서 누군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릅니다. 30년 전 그 산속에서 들었던 가장 따뜻하고도 슬픈 그 목소리로 말이죠. 아들아,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라. 과연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잔인한 연극의 진짜 기획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곧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 기이한 사연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이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진실의 끝으로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날 산속에 진짜로 버려졌던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에 막이 오릅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 한복판에 대못을 박아넣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지요. 숨을 들이켤 때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납덩이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빗물이 어깨에 상처난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품속에서 느껴지는 옷가락지의 그 서늘한 감촉이 억지로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박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가락지가 제 살을 태우는 듯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은 보이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그 산속에서 저를 밀쳐내며 내뱉었던 그 처절한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늪에 발을 들인 이상 끝까지 가라앉지 않고서는 이 고통을 멈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바닥에 빗물 자국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지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구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냉정하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그 발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가 바닥에 마찰하며 내는 기괴한 소리가 제 숨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제 비서실장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충직함 대신 소름 끼치는 조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30년 전 산속에서 우리 부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채업자의 아들 박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어머니의 유품들을 놀이개처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고생 많았어. 이 늙은이 하나를 잡으려고 30년을 기다리다니. 자네 인내심도 참 대단해. 강 실장이 안경알을 번뜩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는 박 사장님 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이 늙은이가 제 손으로 자기 아들의 파멸에 도명한 셈이죠. 저는 문고리를 쥔 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30년의 성공이 제 인생의 모든 성취가 단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도살장으로 끌고 온 인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 절규에 박 사장은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네. 생각보다 빨리 왔어. 하긴 그 옷가락지가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겠지. 저는 강 실장을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물었습니다. 강 실장,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진실을 찾아주겠다고 했잖아. 강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조력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진실을 찾아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가짜 진실을 던져준 것 뿐이지요. 당신 아버지가 숭고한 희생을 했다고요? 하,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그날 산속에서 당신을 버린 게 맞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미끼가 되셨어! 이 옷가락지도 그 서류도 모두 증명하고 있단 말이야! 박 사장이 배를 거머쥐고 낄낄거렸습니다. 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 서류? 그거 다 우리가 조작한 거야. 네 아버지는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자기 목숨만 살려주면 아들은 어디다 버려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우린 널 산속에 던져놓고 이 늙은이를 데려다가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야. 네가 성공할 때마다 우리가 이 노인네 손톱을 하나씩 뽑으면서 네 소식을 들려줬지. 알아? 네가 회장 취임하던 날 네 아버지는 자기 엄지손가락을 잘라 바쳐야 했어. 그게 너의 그 화려한 왕관의 대가였다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럴 리가 없... 강 실장이 제게 다가와 제 목을 조르듯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살린 것 같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저 이 노인네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준 고깃덩어리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회장 자리까지 앉힌 이유가 뭔지 알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그 비명소리가 가장 달콤하거든. 당신의 그 잘난 성공은 우리 박 사장님의 유흥거리였을 뿐이라고.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던 아버지가 가냘프게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무언가 말을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마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계약을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박 사장이 제 옆에서 조롱 섞인 가스라이팅을 퍼부었습니다. 들었지? 네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잖아. 널 팔아서 자기 수명을 연장한 거야. 저 옷가락지 보이지? 저건 어머니 유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 심장에 박아놓은 낙인이야. 네가 성공할수록 이 노인네의 생명력이 너에게로 흘러가고 네가 무너지면 이 노인네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야. 넌 아버지를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흡혈귀라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옷가락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락지는 이미 제 살과 하나가 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핏물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가락지를 깨트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버린 건 네가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박 사장의 목덜미를 움켜쥐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심장을 이미 저 아이에게 주었으니까. 갑자기 병실 안의 조명이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락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병원 건물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과 강 실장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 늙은이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소리치셨습니다. 도망쳐라, 아들아! 뒤를 보지 말고 뛰어! 이 가락지가 깨지는 순간 모든 거래는 끝난다. 너는 이제 자유다. 병실 벽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창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폭풍 같은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로 튕겨나간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불길 속에서 박 사장과 강 실장을 끌어안고 함께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산속에서의 뒷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단단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빗물은 어느덧 우박으로 변해 제 온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도, 재산도,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전조등을 밝히며 병원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며 사방을 포위해 왔지요.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고 수백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길을 터주며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뻑, 뻑, 뻑.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그 압도적인 구두 소리. 박 사장도 강 실장도 아닌 전혀 다른 무게감이 가진 존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인물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전조등 불빛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끝의 장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전 병실에서 보았던 아버지가 깨트렸던 그 옷가락지와 똑같은 문양의 옥 장식이었습니다. 사내는 제 앞에 멈춰서서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계약을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혹시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겠나요? 죽었다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 거대한 권력을 쥐고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깨트린 대학 뒤에는 대체 얼마나 더 거대하고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여자의 눈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인 다음 한마디는 제 영혼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확인해 볼 참이야. 준비됐니? 전조등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며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찰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펜던트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뛰고 있는 진짜 흰간의 심장을. 과연 그 심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미친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 당신이 믿어온 모든 우주가 뒤집히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보게 될 진실은 당신의 심장마저 멈추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그 병원 앞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조등의 그 잔인한 빗무리가 제 눈을 멀게 할 때 저는 이것이 제 비극의 종착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30년 동안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극장의 커튼이 비로소 완전히 젖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제 앞에 선 그 여자, 아니 제 어머니라고 믿고 싶었던 그 차가운 존재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체온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마치 잘 닦인 대리석상을 만지는 것 같은 그 기괴한 촉감 말입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내 아들아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실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뒤로 수백 명의 사내들이 마치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비웃으며 제 아버지를 모욕했던 박 사장과 강 실장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셨어야 했습니다. 강 실장은 제 발취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지요. 회장님, 아니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그때 제 어머니가 지팡이로 강 실장의 입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 우아한 동작 하나에 강 실장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담담하게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말하더군요. 저런 하찮은 사냥개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이 어미가 30년 동안 공들여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니까. 저들이 말한 그 계약이라는 건 절반만 맞단다. 아버지가 너를 판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이용해서 너를 완성시킨 것이지. 여러분, 그 순간 제 손목을 파고들던 그 핏빛 옷가락지가 마치 심장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 같았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부르치고 제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박혀 있는 그 가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유산이라는 게 정말 이 끔찍한 가락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울부짖자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락지는 내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제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있던 거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네가 직접 확인해 보렴. 그게 네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의 옆면을 더듬었습니다. 평범한 옷가락지인 줄로만 알았던 그 물건의 이음새가 제 핏방울이 닿자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가락지가 반으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빛바른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질까봐 저는 그것을 제 몸통으로 가렸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아버지가 산속에서 저를 버리던 그날 밤의 날짜와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내어준 것은 심장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의 전부다. 그 종이 뒷면에는 깨알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실장과 박 사장도 몰랐던 아버지가 3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며 몰래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해둔 비밀 계좌의 암호이자 제가 잃어버렸던 회사의 진짜 지분들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배신자와 기겁한 자로 위장하여 적들의 눈을 속였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을 3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강 실장과 박 사장이 노렸던 건 껍데기 윈좌기인 회사 자리였지만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쥐고 오열할 때 제 어머니라 불리는 그 여자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꾸몄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끝까지 그 늙은이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사랑이라니, 그따위 무형의 가치로 내 설계를 망치려 든다니.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며 사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치워라,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 그 말 한마디에 박 사장과 강 실장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겼던 건 차갑게 식어가는 빗물과 제가 움켜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뿐이었지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50층 높이의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오만함에 취해 있진 않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금이 간 옷가락지가 놓여 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가락지를 만지며 그날의 빗소리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며 불사조의 귀환이라 칭송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이 공기가, 이 자리가 사실은 한 남자가 30년 동안 자신의 심장을 깎아 만든 거대한 방패안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은 평온해졌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제 앞을 가로막던 장애물들도 모두 치워졌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평화가 가끔은 숨이 막힐 듯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던 제게 익명의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는 낡은 상자였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3년 전 병원에서 사라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고 계시던 그 해진 환자복 조각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내 아들아, 정말로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니?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한 유산이 고작 돈과 지위뿐이었을까? 그 순간 제 사무실 밖에서 또각또각 하는 그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제 숨을 조여오던 바로 그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나갔지만 복도 끝에는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 위에 누군가 방금 놓아두고 간 듯한 김이 모락모락하는 양은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냄비 안에는 3년 전 제가 달동네 쪽방에서 먹었던 고춧가루 대신 다진 마늘이 듬뿍 들어있는 투박한 콩나물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마주한 진실이 정말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설계한 더 큰 연극의 무대 위로 제가 다시 발을 들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으며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걸까요? 제 손목의 옷가락지가 다시금 차갑게 식어갑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죠. 여러분 곁을 지키는 그 숭고한 사랑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그 거대한 악의도 의심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따뜻한 희생이 가장 잔혹한 족쇄가 되기도 하고, 가장 차가운 증오가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중 몇 개나 진실을 품고 있을까요? 제가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다음번 누군가의 발소리를 다시 듣는 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요. 아들아, 국이 식기 전에 먹으렴. 여러분, 과연 저는 고개를 돌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으로 뛰어내려야 할까요? 진실의 끝은 아직 멀리 있고, 제 심장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것이 아닌 제 자신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연극의 다음 막이 열릴 게 여러분도 제 곁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